유럽의 서쪽 망망대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곳에 아메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항로 개척 이전 많은 유럽 사람들은 서쪽 바다는 끝없는 심연이자 전설 속 낙원 혹은 거대한 괴수들이 배회하는 공포의 바다로 인식했습니다. 물론 이는 주로 일반 대중의 시각이었는데요. 당시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나아가는 항해가 어떤 위험을 품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것을 이용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항해하여 아시아에 닿으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카스티아의 왕위 계승자 이사벨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국왕 엔리케 4세의 사촌으로 국왕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계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국왕이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은 포르투갈의 아폰수 5세였습니다. 하지만 아폰수 5세는 이사벨보다 20살이나 많았고 이미 10대의 후계자까지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벨이 낳은 자식이 왕국을 이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반면 아라곤의 차기왕 페르난도에게서도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는 젊고 패기 넘쳤으며 당시 아라곤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이사벨이 통치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사벨에게 페르난도는 매력적인 상대였고 결국 그와 결혼을 택합니다. 이사벨의 독단적인 결혼에 분노한 엔리케 4세는 자신의 딸 후아나를 계승자로 세우고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벨은 즉시 스스로 왕임을 선포했고 나라는 곧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요. 이사벨의 반대파는 포르투갈 군대까지 끌어들였고 전국 각지에서 이사벨에 반대하는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사벨은 남편 페르난도와 함께 4년간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1479년 아라곤의 왕 후안 2세가 사망하자 남편 페르난도는 페르난도 2세로 아라곤 왕위에 올랐고 이렇게 이사벨과 페르난도 부부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통치하게 되며 오늘날 스페인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내전 승리 후 이사벨은 왕권을 강화하고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망가진 도시들을 재건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했으며 산티아고 기사단 등 주요 종교 기사단을 모두 장악했죠. 이렇게 내정을 안정시킨 이사벨은 이번엔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를 목표로 레콩키스타를 재개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며 당장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사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운이 좋게도 그라나다에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그라나다의 지배자 물라이 하산이 전쟁에 나간 사이 그의 장남 보압딜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라이 하산이 사망한 후에도 보압딜은 동부에 있는 삼촌과 왕위 계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라나다 내부의 두 세력은 스페인보다도 서로를 더 증오하며 싸웠고 이 틈을 타 이사벨의 군대는 그라나다 영토를 조금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492년 1월 2일 그라나다의 마지막 군주 보압딜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에게 도시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장장 781년간 이어져온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재정복 운동 레콩키스타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라나다 함락은 스페인이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어지는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사벨이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페인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15세기 유럽은 향신료와 비단 같은 동방물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동방무역로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 중개무역이 장악되면서 유럽 상인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통제권이 약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특히 같은 이베리아 반도의 경쟁국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인도 항로를 개척하며 해양무역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사벨 여왕에게는 당장 해양무역을 개척할 시간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해양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판도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한방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콜럼버스는 제노바 출신의 상인이자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해상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당시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동생과 함께 해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천문학자인 토스카넬리가 포르투갈의 왕 아폰수 5세에게 보낸 편지에 관해 듣게 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근거로 아시아는 동쪽으로 뻗어 있으니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가는 것보다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에 영향을 받아 1484년 포르투갈의 주왕 2세에게 서쪽을 돌아 인도로 가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지팡구 섬을 지나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고 말했죠. 이에 주왕 2세는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1년 후 콜럼버스의 프로젝트를 거부하는데 지구가 구형임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콜럼버스가 제시한 거리가 너무 짧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콜럼버스는 토스카넬리의 주장과 그의 지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문제는 토스카넬리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추정했습니다. 콜럼버스도 아시아까지의 거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계산해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2400해리 정도로 계산했죠. 하지만 실제 일본까지는 직선거리로 1만 해리,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 거절당한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 영국과 이탈리아의 여러 세력에도 편지를 써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반응은 포르투갈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사벨 여왕을 접견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이후에도 수년간 왕실위원회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했죠.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다시 포르투갈에 새 프로젝트를 제안하려 하는데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돌아 포르투갈로 돌아오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주왕 2세는 콜럼버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492년 이사벨 여왕이 레콩키스타를 마치고 드디어 다른 곳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는데 그녀는 콜럼버스가 스페인 궁정에 찾아온 지 약 6년 만에 그의 항해를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왕실의 전문가들은 콜럼버스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했지만 이사벨은 강력한 의지로 콜럼버스를 불러들여 운명을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1492년 8월 3일 드디어 역사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범선 3척으로 구성된 콜럼버스의 작은 함대는 세비야 인근 팔로스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카나리아 제도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계절풍을 타고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콜럼버스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출발한 지 거의 2달이 지난 10월 1일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좀처럼 육지가 나타나지 않자 선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10월 10일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불평과 함께 반란의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항해 성공 보수를 상기시키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위에서 69일 2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후인 10월 12일 금요일 새벽 2시 육지가 보인다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섬을 산살바도르, 즉 성스러운 구원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곳이 자신이 찾던 인도라고 확신했고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콜럼버스 일행은 황금을 찾겠다며 주변 지역을 탐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섬을 더 발견했고 불행하게도 기암 산타마리오가 자초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역풍을 받기 위해 북쪽으로 크게 이동하던 중 태풍을 만나기도 하는 등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493년 3월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오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과 처음 보는 동식물, 번쩍이는 금조각을 가지고 나타났고 사람들은 환호했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유럽인들은 그가 발견한 곳이 새로운 땅임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두 국가는 1479년 알카소바스 조약과 1481년 교황 칙서를 통해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에 속하고 그 이남의 모든 비기독교 영토와 해상 탐험권은 포르투갈에 속한다고 합의했는데 콜럼버스가 발견한 지역은 위도상 카나리아 제도보다 아래에 있어 포르투갈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주왕 2세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죠. 결국 양측은 협상을 통해 카보베르데 제도 서쪽 370해리를 경계선으로 삼아 서쪽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며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사벨의 도박은 스페인의 상상 이상의 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광대한 땅은 스페인 제국의 시작점이 되었고 이는 당시 유럽 국가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규모의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을 공격해 약탈하고 직접 채굴하기도 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모두 스페인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스페인의 재정난을 단숨에 해소하고 스페인을 16세기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 뒤처지던 상황에서 해양 경쟁의 판도를 뒤집고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며 세계 무역의 새로운 패권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발견은 원주민들에겐 엄청난 재앙이 되었는데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은 원주민 문명을 괴멸시켰고 이어지는 무자비한 정복 활동은 원주민 문화를 파괴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이사벨의 선택과 콜럼버스의 항해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한 사건을 넘어 인류 역사와 세계 질서를 뒤흔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